자소서 항목을 낱낱이 알아보는 DIY 자기소개서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실 든든한 지원군 두 분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그리고 강민혁 취업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1부에서는 팀워크 항목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항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알아볼까요? 자소서 쓰기 두 번째 키워드, 너를 보여줘. 자, 나왔습니다. 직무 역량입니다. 네, 네. 많은 취준생분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그 어마무시한 항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 자소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네. 사실 이런 게 조금 그 자소서 항목이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이랬거든요. 성장 배경. 지원한 동기 맞아요. 뻔하잖아요. 뭐 자신의 장점, 단점 적어라. 뻔했는데 사실 이제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직무가 거기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지원 직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느냐 이런 인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의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역시 다양한 경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 바로 어떻게 나의 직무와 직무 역량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뭐 지원자 입장에서는 배운 게 전공이고 또 전공 따라 지원한 건데 직무상 강점을 쓰려고 하면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직무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인성적인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저는 일단 우리 지원자분들이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사실 이 직무 역량적인 측면에서 어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IMF 전후로 좀 나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졸 공채라는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채용 방식이에요. 지금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잘 배워서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큰 역할 한번 해봐라. 이런 관점으로 채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IMF 이후로는 기업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물론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은 필요하지만 바로 우리 지원자를 채용해서 조기에 전력화를 해야 이 수익과도 이제 극대화되는 부분을 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들이 이런 직무 역량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퇴사율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 구직자분들은 나 정말 퇴사 안 하고 끝까지 다닐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퇴사율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골머리를 좀 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 뭐 연봉 뭐 3, 4천 주고 뭐 교육비용 한 2천, 그다음에 복리후생 한 2천, 그럼 1년에 1억이 나가요. 근데 우리 지원자가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회사는 이제 1억이라는 비용을 손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반증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제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 만나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거 역시나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 경험이거든요. 2위가 이제 지원 동기 이런 것을 보고요. 3위를 본다면 이제 개별의 지원자의 특성들 이런 것을 이제 3위로 꼽았거든요. 그만큼 직무 능력이 굉장히 회사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질문 오는 게 저는 직무 능력과 그러니까 역량과 나의 경험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요, 이제는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만드셔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결고리?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취준생분들께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직무와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때는 진짜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 물론 고민이 좀 있는데 우리 강 멘토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주실 수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경험이 없으면 바로 쌓아야죠. 이걸 뭐 언제까지 그냥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네요. 그렇죠. 지원 직무 관련된 경험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공계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문상공계 학생들의 같은 경험 같은 거는 아르바이트라든지 관련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공계는 사실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생산이나 품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회사의 어떤 대비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경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경험을 쌓으시되 없다라고 한다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혹은 지원 직무에 필요한 이 지식적인 부분을 쌓아가는 경험이라도 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단순하게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도 일단 행동을 통해서 그 경험을 쌓으려고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면서 우리 지원자의 경험으로서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무 역량을 쓰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파악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직무별로 하는 일을 알려면 어디에서 좀 정보를 얻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는 친절하게 사실 그 구하는 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만 봐도 직무 능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홈페이지에 다 적혀져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엔센스만 봐도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만 봐도 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내가 지원할 회사가 크지가 않아서 사실 홈페이지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동종업계 이제 잘 나가는 동종업계를 보면서 그 비슷한 직무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좀 어떤 변화의 트렌드도 좀 알 수 있었다라는 어떤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강 멘토님께서 직무 파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원자의 어떤 역량과 경험을 매핑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직무에 지원을 하면 인사에도 뭐 채용이 있고 평가, 보상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경험이나 특정 역량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할 때 필요한 게 있고 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매핑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를 쓰기 위한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스타일 방식도 있고 또 뭐 두 갈씩 방식도 있는데 네. 이런 방식 중에서 좀 어떤 방법이 직무 역량을 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은 먼저 필요 역량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지원 직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노하우 혹은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운을 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굉장히 그거에 적합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본인이 단순하게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기술이 있다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요. 지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보고자 어떤 활동을 했다. 혹은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이런 지식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역량이 단순하게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전하는 모습, 의도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꾸준하게 이 직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욱더 이 향상된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단계로서 글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소서 쓰기가 너무도 어려운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DIY 자기소개서 특집편. 그럼 계속해서 직무 역량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소서 2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기업은 SK 하이닉스고요. 일단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예, 통계 분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 및 방법.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입니다. 네, 와 이미 뭐 자소서 한 편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질문을 읽기만 했는데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 자, 한마디로 어떤 점을 쓰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직무 역량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SK가 참 인사를 잘하는구나를 항상 느끼는 이유가 네. 굉장히 친절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안 주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또 3000% 빠지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지원자가 단순하게 이런 지식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 과정에 깨달은 건 무엇이고 또 그런 걸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 나와 있는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글을 쓰신다면 안정적으로 원하는 답안을 좀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자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기업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죠.
권평론가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는 이제 대표자 이석희 대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일은 4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매출액은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조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종업은 한 2만 5천 명 정도. 이게 18년도 이제 3분기 기준입니다. 그 매출 비중을 봤더니 디램이 한 7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가 한 22%, 기타 매출이 2%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이 굉장히 효자 종목으로서 잘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18년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이 한 전체 한 3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가 한 1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만 봐도 알 수가 있겠고요. 매출 구조를 봤을 때 18년도 4분기 때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20% 감소해서 한 2조 2천억 정도 분기 매출이 나왔거든요. 이게 크게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디램의 이제 가격 하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 알 수 있겠고, 19년도 이러한 영향은 좀 상분기에는 좀 갈 것이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반도체 사업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취준생분께서 잘 아셔야 되겠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컨설턴트께서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제가 봐도 참 친절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광고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SK 하이닉스는 B2B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한테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사실 광고를 봤을 때 B2C 기업처럼 막 광고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브랜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는 최근에 나왔던 무역 광고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협력 사회 관계의 어떤 상생을 하겠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SK 하이닉스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상생의 기초 이런 것 좀 알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많은 대중들이 또 많은 그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쇼킹한 광고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공채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거 공채한다 이걸 광고를 냈는데 뭐 어떤 거냐면 테네시티 신드롬을 갖고 있던 학생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하이지니어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K와 엔지니어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하이닉스와. 그래서 하이지니어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좀 B2C 기업처럼 마치 좀 다가가려 하는 광고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SK하이닉스가 좀 친절하고 굉장히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긴다는 것도 광고만 봐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첫 번째 지원자는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어필했을지 먼저 자소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기술 직무의 큰 틀은 메모리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공정의 전체적인 관리를 통해 반도체의 품질 개선, 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될 또는 개발되어 있고 시중 판매되고 있는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반도체의 8대 공정 기술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 공정 속 세세한 부분 또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반도체 화학공정이라는 전공 수업을 통해 반도체 8대 공정인 포토, 에치, 클린, CMP, 디퓨전, IMP, 메탈, CVD의 과정과 각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어 돌아가는지, 각 공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기본 동작 원리 등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화학공학도로서 배웠던 분리공정 물질 전달 과목에서 각 과정의 연관성, 흐르는 유체의 특징 등을 이해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정 제어 전공을 통해 저는 각 공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효율적인 공정 제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직접 설계해봤습니다. 또한 유기화학, 화공재료과학, 공업분석과학 등의 전공 지식을 도입하면 각 과정에서 쓰이는 위험한 화학물질의 제어, 연구 또한 가능할 것이고, 제품 제조 시에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반도체 생산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부족한 반도체 기초 지식을 다지기 위해 반도체 전공 교수님 밑에서 종합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초 소자인 LED를 아틀라스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 설계해왔고, PN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을 추가로 설계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지식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는다면 공정 혁신과 패키지 제조 기술, 반도체 제품 수율 향상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지원자는 대학 시절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직무 역량과 연관해 작성해 준 것 같은데, 우리 강 멘토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이제 이공계 지원자의 자기 소개서처럼 경험 중심보다는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성취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원 직무에 대한 역할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첫 단락에 잘 기술하였습니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 글자 수가 좀 많아서 이게 조금만 더 줄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8대 공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 나열했는데 뭐 이렇게 나열 안 해도 8대 공정이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나열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한 4가지 정도 역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수사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라도 했다라면 명확하게 이제 어떤 역량이 있는지 보였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어떤 걸 쌓았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 또한 유기화학, 화공, 재료과학, 공업분석화학 등의 전공지 도입하면 각 과정에서 쓰이는 위험한 화학 물질의 제어 연구 또한 가능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이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세부적인 어떠한 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부분에 특히 활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한 게 굉장히 좀 잘 쓴 것 같고요. 다만 앞부분에서 뭐 8대 공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면접 때 그 공정 안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걸 분명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안에서도 자신 있는 부분 하나 선택하시고 그 안에 자주 쓰고 있는 어떤 장비나 그런 장비의 이름이라든지 그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이라이트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전공 지식적 측면에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이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A 기업 A 직무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직무를 바꿔서 재지원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회사에서 제 기록을 좀 남겨뒀다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다르게 지원하면 줏대 없는 거라 평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회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이나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우리 지원자들은 아직은 이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어떤 탈락이라든지 혹은 다른 과정 등을 통해서 이 직무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 확률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연구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쪽은 약간 석사 박사한테 치이니까 학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공정 쪽으로 가겠다. 야, 이렇게 좀 뭐랄까 현실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런 확률적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면접에 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자소서의 주인공은 어떤 직무 역량을 갖췄을지 확인해 본 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가닉 엔지니어. 4학년 종합설계에서 GNO TFT 소자를 직접 제작하고 성능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 실험에서 소자의 레벨 3 모델 변수 추출 및 비이상적 특성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유기적인 발전을 시켰습니다. 종합설계에서 실제 GNO TFT 소자를 제작해 특성을 분석하고 성능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 전환 속도가 중요한 지표이기에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며 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채널의 길이와 넓이의 조절, 산화막 두께 감소, 하이케이를 갖는 산화물 사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미터들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므로 모빌리티 개선에 집중하면 쇼트 채널 이펙트, 누설 전류와 노이즈 등 다른 파라미터의 성능 저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파라미터 간 성능 향상 저하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성능 향상에 가장 영향이 큰 파라미터를 먼저 조절해 가상 소자를 제작한 결과 모빌리티를 약 7%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조절한 파라미터 중 채널 길이 감소의 비이상적 특성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반도체 실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상 소자에서 레벨 3 모델 변수들을 추출해 이상적인 값과 비교했습니다. 채널 길이가 감소할수록 쇼/숄드 스윙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옥시드의 두께를 줄이고 도핑 농도를 적절히 줄여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두 가지 유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끝마침이 아닌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문제, 아이디어 등을 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나아가는 것은 연구개발에서의 필수 역량입니다. SK 하이닉스에 입사하여 소자 개발 직무에서도 제가 키워온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네, 강멘토님 이번 자소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사례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이 자소서가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백화점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좀 뭐랄까 전문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정 이제 종합설계 이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과제를 이제 2개를 연결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긴 하지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특정 경험에 대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했다는 점이 아까 우리가 봤던 자기소개서와 좀 다른 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가장 잘 쓴 부분은 뭐냐면 그 연구개발 직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공계 학생스럽지 않게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논리를 잘 만드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가지 경험에서 구체성을 좀 담다 보니까 여기서의 자소서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그 가운데 단락까지인 성능자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까지는 사실은 이건 좀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더니 약 7%의 이런 걸 증가시켰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나아가가지고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역량의 어떤 발전 단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맨 뒷부분에 연구개발이긴 하지만 또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 그래, 전문성이 있다. 그건 아니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 약간 위험하지만 그래도 수위를 넘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의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두 지원자의 자소서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반도체 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반도체 기업은 꿈의 직장으로도 떠올랐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이 반도체 호황기가 꺾인다 아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8년 반도체 업계 이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고 2019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권평론가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2018년도 정리를 해보면요. 18년도의 전자학계는 역시 가장 큰 화두는 반도체로 시작해서 이제 반도체로 끝났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었고 실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했거든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반도체가 효자 종목 안 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할 수 있었을까? 회의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가 정말로 18년도에 효자 종목을 했다 볼 수 있겠고 그러면 19년도에 전망을 내야 되는데 사실 부정적인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1분기에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이번 연도 1분기에 굉장히 좀 디램 가격이 10% 이상 감소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디램은요 이번 연도에는 상저하고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디램 가격 떨어지거나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하반기에는 이슈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인텔 CPU 공급 해소가 1분기에 되고요. 2분기에는 모바일 탑재량 증가가 되고 3분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5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슈퍼사이클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고점 논란에서 항상 나오는 게 슈퍼사이클이 이슈인데 사실 슈퍼사이클이 지금 하반기냐 이거는 좀 전문가보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이클이 우리가 봤던 반도체 사이클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오히려 하반기 갈수록 낸드 플래시라든지 디램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5G가 도래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호황기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뽑으라면 2019년도에 가장 큰 이슈를 뽑으라면 그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전략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건 18년도를 좀 뒤돌아봐야 되는데 고점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과 SK 하이닉스 전략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시설 투자를 좀 내렸고요. 사실 반면에 SK 하이닉스가요. 17년도에는 얼마 투자하면 우리 돈 한 9조 3천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58% 증가한 14조 3,600억 투자했습니다. 시설 투자. 이게 통계 지표도 되게 잡혔어요. 사실 그 18년도 하반기에 시설 투자액이 통계 자료에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시설 투자에서 이게 좀 늘어난 것도 통계 지표로 잡혔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투자 전략이 굉장히 우선 극렬하게 나누는데 취준생분께서도 이렇게 최태원 회장의 어떤 경영 마인드라든지 공격적인 투자 마인드를 좀 이해한다면은 먼저 취준생 입장에서는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두 개의 자소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권 평론가님과 강멘토님께서 점수를 매겨주신다면요? 저는 1번 70점, 2번 자소서는 또 70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70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글쎄 말입니다. 네. 동률을 그렇군요. 우리 강멘토님? 예, 저는 첫 번째 자소서는 70점이고요. 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또 75점 한번 적었습니다. 70과 75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전공과 연계돼서 그러니까 연관성을 찾았던 점에서 저는 그냥 굉장히 노멀하다 이렇게 봤는데 전 두 번째 자소서가 왜 사실 저도 점수를 더 드리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실험 설계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매칭시켜준 분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뭐라 할까요? 그냥 냄새가 좀 그러니까 너무 트레이닝 받은 냄새? 좀 그런 걸 좀 받아서 이게 과연 학생이 없었어. 예, 학생이 과연 정말로 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받아서 너무 문장도 매끄럽고요. 사실 논리정연한 게 사실 이런 게 부분이 좀 보여서 70점을 준 거죠. 네. 강멘토님은요? 예, 저도 일단은 뭐 두 명 다 일단은 이 정도면은 자소서를 뭐 작성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 아직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역량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역량을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잘하다 보니까 뭐 누군가의 터치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면접 때 어쨌든 뽀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수하게 자소서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뒤에 있는 친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약간 그런 측면 때문에 75점을 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직무 역량 항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2019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자란 식물이 사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식물보다 더 끈질기고요, 더 생명력이 좋다고 합니다. 들꽃처럼요. 네, 사실 선인장 19년도 같은 거죠. 네. 19년도를 봤을 때 사실 거주 경제만 봐도 사실 녹록치 않고요.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꼭 성공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했으면 좋겠고 DIY 자기소개서가 여러분의 그 19년도의 취업의 인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강멘토님은요? 멋집니다. 예, 뭐 좋은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민할 거면은 실행으로 옮기는 건 좋은데 걱정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걱정만 하다 보면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딱 보면 우리 취업 준비생인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은 청년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본인이 좀 뭐랄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되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버릴 줄 아는 또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또 상반기에 꼭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절대 맞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DIY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자소서 항목 살펴보기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2019년 새해에는 100만 취준생분들 모두가 원하는 기업에 당당하게 합격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